네,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200레벨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리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는 그러한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거나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혹은 이러한 그 요청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이 대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는 이번 세션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 거냐면요. 뭐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겠죠.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키텍처를 고려를 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사용자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UI 혹은 UX라고 부르는 프론트엔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저희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위해 UX,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백엔드를 고려하셔야 되게 될 텐데요. 백엔드의 경우 몇 가지 여러분들은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백엔드를 아무나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자만 접근 가능하게끔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인증,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에서는 OS라는 계층에서 보통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층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용자만이 여러분들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구동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 로직은 단순히 그 자체로 구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의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코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사용자들의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뭐 기초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용자의 인증이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의 처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 그리고 분석과 같은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엔드의 기초적인 골자를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만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이제 만드는 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신규 기능이 추가되고 뭐 기존에 뭐 있었던 뭐 문제들이나 버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픽스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이른바 CI/CD라고 부르는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즉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신규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배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고려하실 부분이 많이 생기시게 됩니다. 네. 단순히 근데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례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백엔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서비스의 복잡도는 더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금융권에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자의 실제 그뭐 계좌와 연동되는 동작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시게 되겠죠.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이 될 때뿐만 아니라 되지 않을 때에도 동작을 해야 된다. 뭐 메모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글 플레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액세스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된다.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 혹은 개발 공수를 최소화하고 싶다. 혹은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좀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 워크로드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복잡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생기시게 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더 인프라가 확장되고 많은 부분을 챙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AWS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의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케이스를 한번 봐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른바 데이터 센터 혹은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 이제 직접 서버를 구성하셨을 때를 고려를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서버를 올리시기 위해서 물리 장비 혹은 물리 장비 위에서 구성된 가상 장비, 가상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서버 로직을 직접 구성하시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시고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와 클라우드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확장성 같은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리고 이러한 단계는 더 발전되어서 이제 근래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스펙트럼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관리형 서비스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다룰 서버리스 서비스가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리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쭤보신다면은, 서버리스라는 이름에서 들으셨을 때, 혹시 이제 서버가 없는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서버리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서버의 배포 및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 컨셉을 가진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들은 컨셉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확장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트래픽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특성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서버리스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컨셉에서는 이제 유휴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게끔 제공되는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고가용성 및 장애 복구에 대한 기본 탑재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인 고가용성 및 장애가 나더라도 복구되어질 수 있는 이제 셀프 힐링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WS는 이러한 서버리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제품군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뭐 기능 그룹, 뭐 분류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AWS의 서버리스 컨셉을 가진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AWS는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게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뭐 다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이 서버리스 포트폴리오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컨셉에 맞는 저희 AWS 앰플리파이 컨셉에 맞는 서비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AWS 앰플리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앰플리파이는 사실 이제 모바일 및 웹 개발자가 AWS 기반의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좀 커버하고 있는 도메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앰플리파이를 서버리스만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더스 서버리스 토픽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앰플리파이를 이용하셨을 때 서버리스 기술 스택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코드 배포, 인증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제안 드렸던 그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제너럴한 비즈니스 로직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 또는 상호작용, 이제 고객들이랑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나 이제 머신러닝 같은 부분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축도 일부 지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수 있는 워크로드의 선택지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는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만으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으세요. 이 말은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서비스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오해를 사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그럼 앰플리파이가 무료냐라고 하신다면은 앰플리파이의 프레임워크는 무료인데
이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호스팅 같은 부분은 다소 비용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별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앰플리파이 기반의 환경 구성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는 다소 다양한 이 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셨을 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 CLI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쉘이나 배시 같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앰플리파이 환경 구성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뒷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현재 이제 모바일 SDK나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AWS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소스를 이제 까본다고 하죠. 이제 직접 딥다이브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콘솔을 갖고 있지만 앰플리파이 역시 콘솔을 갖고 있고요. 그 콘솔에서는 이제 CI/CD나 호스팅 같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오픈 소스는 아니고 AWS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고요. 이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AWS의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AWS 서비스들을 쉽게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툴체인, 이거는 CLI입니다. CLI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컴포넌트를 관리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앰플리파이 콘솔이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AWS 앰플리파이의 사용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실 이제 플랫폼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세션 맨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을 이제 포괄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만드시는 게 또 대세시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의 경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퓨어 자바스크립트, 이제 바닐라라고도 부르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나 뷰 같은 이제 최근에 조금 핫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나 앵귤러 JS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구성하시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플랫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WS 서비스들을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AWS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CLI 환경에서 이른바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소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AWS 서비스를 바로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이제 콘솔에서 따로따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AWS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성된 AWS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과정이 AWS 앰플리파이를
이제 사용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잘 구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CLI부터 사용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앰플리파이 CLI라는 툴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하시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다양한 커맨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우측에 글에 있는 몇 가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보이시죠? 뭐 서비스 단어들이 보이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의문을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 커맨드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mplify init이라는 커맨드가 있고요. 이 amplify init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amplify 환경을 초기화해주는 그러한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mplify add auth라는 커맨드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인증 로직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붙이시는 건 라이브러리가 하는 거지만 인증 로직을 여러분들의 AWS 위에 이제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mplify add analytics라고 하시면은 이제 분석을 위한 이제 백엔드도 자동으로 환경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plify add API 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백엔드 API 구성을 이제 앰플리파이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경점들은 amplify push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일종의 그 스테이지에 쌓아뒀다가 이제 한꺼번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저희 인프라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환경에 배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제 초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amplify CLI를 설치하시고 amplify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화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입력을 한 부분이고요. 일종의 마법사처럼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뭐 이름은 뭘로 할 건지, 개발 환경은 뭘로 구축할 건지, 뭐 어플리케이션 타입이나 프레임워크는 뭘 쓸 건지, 또 어떤 커맨드로 이제 앱을 실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법사를 이용을 하시듯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반 환경을 앰플리파이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는 부분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 기반 환경을 초기화를 하셨으면요. 앰플리파이 기반의 서버리스 스택을 이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이제 백엔드 특히 구성과 이제 동일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한쪽에 OS가 붙어 있고, 그리고 API들이 있고, 비즈니스 로직 계층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API, 뭐 GraphQL이라고 되어 있는 저 계층이 있고, 분석, 아날리틱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는 서버리스 스택으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해서 구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네,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그럼 맨 처음 구성할 부분은 인증 로직이에요. 오스 로직이라고 이제 부를 텐데 앰플리파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스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사용자 디렉토리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유저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던 뭐 디렉토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SNS 연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소셜 아이디 인증과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인증 방식들은 표준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흔히 최근에 많이 구현을 하시는 뭐 제이슨 웹 토큰, 뭐 JWT, 즉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인증을 구현을 하셨을 때 MFA 인증 및 암호화 같은 부분도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 앰플리파이 기반의 인증 환경을 구축했을 때 이 인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인증을 기반으로 AWS 리소스들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이러한 인증 모듈 구현에 대해서 저희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가입, 인증, 로그인 같은 부분을 구현하도록 제공해 드리는 완전 관리형의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그니토에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까 전에 장점으로 언급드린 완전 관리형의 사용자 디렉토리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소셜 자격 증명이랑 연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뭐 사물 2.0 기반의 자격 증명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또 연동하실 수도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에 코그니토를 붙이시면은 인증 환경을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그니토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두 가지 핵심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코그니토에는 일단 유저풀, 사용자 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사용자 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백만 사용자들을 위해서 확장되어지는 완전 관리형의 유저 디렉토리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저 사용자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을 관리하시고 당연히 이제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저 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컨트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를 통해서 트리거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축하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임시 패스워드를 보낸다든지, 이러한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핵심적인 개념은 이제 저희 아이덴티티 풀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이덴티티 풀 같은 경우는 이제 AWS 리소스 접근을 위해서 임시 자격증명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아이덴티티 제공자가 있을 때, 프로바이더가 있을 때 권한을 수임해서 아이덴티티 풀에서 임시 자격증명을 제공받아서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비회원에 대한 접근 제어나 혹은 이제 멀티 디바이스 환경 이런 부분도 커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핵심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그니토는 인증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에서 코그니토 기반의 인증을 이제 구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이제 먼저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앰플리파이 add os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코그니토가 이제 프로비저닝 되시게 돼요. 코그니토가 여러분들의 계정에 생성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그니토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코드에 이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OS라는 모듈을 임포트 하셔서 뭐 회원 가입을 처리하고 뭐 로그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하시면은 인증 로직을 바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증을 고려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API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 웹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생기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서비스 하실 모바일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이제 저희가 이른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웹 서비스 백엔드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3티어, 웹서버 3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웹 서버들이 있고, 그리고 API 서버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림과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저희는 몇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몰렸을 때, 특히 뭐 마케팅 페이지나 뭐 행사 같은 경우 트래픽이 몰렸을 때 어떻게 스케일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적절히 각
서버들의 이제 부하를 분산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웹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도 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 웹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을 하실 때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여러분들의 백엔드를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요. 여기서 상당 부분들을 직접 작업하실 필요 없이 AWS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에 대한 복구,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 확장성 같은 부분들이 이제 서버리스의 기본 컨셉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자동으로 제공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구성을 하셨을 때 서버리스 기반의 굉장히 쉬운 API 연동, API 스택을 이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이제 API 기술 스택들은 다음과 같이 조금 러프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든 API를 호출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고 AWS 앱싱크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가지 API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호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 로직에 대해서 람다와 같은 저희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API를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뒷단의 데이터 소스 같은 부분은 이제 조금 API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이긴 하지만 뒷단에 이제 서버리스 스택으로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나 다이나모 DB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RDS 같은 부분을 연동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한 API 접근 방식은 이제 현재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신 REST API가 제공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REST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HTTP URL을 통해서 이제 경로를 나누고 그 URL에 맞는 이제 리소스를 반환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의 저희 익숙한 REST API 형식이고요. 그리고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GraphQL이라는 형식의 API도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GraphQL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너무 이해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REST API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하나의 URL로 호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쿼리를 분할시켜서 호출하시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앰플리파이 기반의 REST API 배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다음과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AWS 앰플리파이에 이제 CLI를 저희 설치를 했죠. 그리고 CLI를 통해서 amplify add API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아까 전과 같은 마법사가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법사에서 REST API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백엔드를 선택을 하시고 익스프레스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코딩을 하시게 됩니다. 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업을 하시고 amplify push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amplify 스택을 배포하기 위해선 이제 push 명령어를 치셔야 된다라고 해서 push를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백엔드에 API 스택이 배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스택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저희 API의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배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REST API로 구성을 하실 경우에 백엔드에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되는 람다 함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REST API 형태이기 때문에 코드에서 그냥 일반적인 API 호출하시듯이 URL로 호출하시면은 해당 API를 호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REST API는 알겠는데 저희가 GraphQL이라는 개념이 또 있었죠. 사실 GraphQ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GraphQL은 AWS가
제작한 개념은 아니고요. AWS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페이스북이 다소 최근에 만든 그런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컨셉이 REST API와 다릅니다. 하나의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자라는 컨셉으로 제공된 그러한 API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이제 표 뭐 이런 걸 잘 보면요. 먼저 이제 스키마를 여러분들은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유저라는 저희가 자료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뭐 아이디나 뭐 유저네임,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분들 입력을 하고 이러한 스키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들을 뭐 데이터를 집어 넣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쿼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쿼리라고 하면은 이제 GraphQL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작업인데 뭐 리스트 유저라는 함수를 만들고 뭐 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쿼리를 만들고 뭐 아이디 유저네임 이렇게 받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측 그림처럼 기존에 저장된 그 가장 왼쪽의 스키마에서 아이디랑 유저네임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듯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API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이러한 GraphQL의 사용을 AWS 앱싱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앱싱크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능이 제공이 되는 완전 관리형의 GraphQL 서비스입니다. GraphQL 특성에 맞게 단일 엔드포인트로 이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CRUD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앱싱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에 대한 조회나 추가, 삭제 뭐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싱크 자체가 서버리스 컨셉의 서비스이다 보니까 API 호출 요청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엔드 구성에 대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제 앱싱크를 통해서 확장성 있는 API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앰플리파이 오스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코그니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 유저 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이랑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API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보안성이 갖춰진 API를 손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싱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GraphQL을 이용을 하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관리형의 서버리스 이제 GraphQL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을 바로 구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동기화나 실시간 데이터 접근 등 이제 API 기능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WS 서비스를 위해서 이 하나의 통합된 Graph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AM이나 코그니토와 같이 혹은 OIDC 같이 보안적인 피처들을 여러분들은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싱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앱싱크는 데이터 스토어랑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GraphQL 쿼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아마존 다이나모DB라는 이제 서버리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사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규모에서도 10ms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시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대규모 처리랑 분산 환경에서의 성능 최적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청구하는 서버리스 모델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싱크를 구성을 하셨을 때 데이터 소스 형태로 이제 연동이 되어져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Amplify Data Store라는 피처 형태로 또 제공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는 이렇게 앱싱크와 다이나모DB 형태로 연동되는 온라인 스토리지뿐 아니라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오프라인 스토리지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 형태로 구축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태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될 수 있게끔 로직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앞서서 서버리스의 개념도 배워봤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인증, API, 데이터 스토어까지 배워봤는데, 사실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이러한 각 백엔드를 연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9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환경 내에서 AWS Amplify CLI를 먼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WS Amplify CLI를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리액트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을 할 겁니다. 처음에 다소 이 과정이 빠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환경은 이제 기본적인 리액트 환경을 구성하시는 그런 환경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구성해 놓은 리액트 기반 환경에 amplify init이라는 이제 amplify CLI 명령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법사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릭 하셔서 클릭이라기보다 키보드로 움직이셔서 이제 타이핑을 하셔서 기본적인 앰플리파이 환경을 세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구성에는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인프라를 코드로 배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각 명령어들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상의 속도를 올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콘솔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에서도 해당 앰플리파이 환경 구성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환경이 구축이 되어지셨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구축을 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어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새로운 환경을 추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초기화만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 환경에서 저희는 이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위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코드에 다음과 같이 이제 모듈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앰플리파이와 AWS 리소스에 바로 붙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의 기본적인 인증, 앰플리파이 add os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증을 저희가 붙여보고자 해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질문에 뜨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인증의 환경, 즉 코그니토의 환경을 구축을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하신 코그니토 환경을 이제 푸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AWS 백엔드에 코그니토 환경이 역시 생겨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설정 값으로요. 그리고 네, 이제 푸시를 할 경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 구성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변경 사항들이 나타나지게 되고 역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해당 스택이 배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CLI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앰플리파이 기반 환경에서 이제 서버리스 인증을 바로 붙이실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코그니토 환경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인증과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코딩을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성한 앰플리파이 환경을 가볍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로그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기본적인 뭐 유저네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앰플리파이 코그니토의 유저풀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이제 생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뭐 확인 코드가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제 이메일로 날라온 입력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그 새로 계정을 생성을 하고 로그인까지 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은 그 인증 로직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붙이신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amplify add API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를 구축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GraphQL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그 여기에는 AWS 앱싱크와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스토어로 DynamoDB가 연동이 되어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를 구성을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GraphQL 스키마를 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니즈에 따라서 GraphQL 스키마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역시 amplify push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만드신 API 스택, GraphQL 기반의 API 스택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백엔드에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GraphQ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드 레벨에서 어느 정도 작성을 미리 좀 해놨기 때문에 뭐 이따가 잠시 보여드릴 테지만 그 코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백엔드 데이터 스토어, 즉 다이나모DB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쿼리를 하는 부분까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를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GraphQL 엔드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콘솔로 앱싱크 콘솔로 이동하시면 앱싱크 저 스택이 만들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콘솔을 통해서도 쿼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그니토 유저풀이랑 또 연동이 되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앞서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만들었던 코그니토 환경의 그 유저풀에 연동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아까 회원 가입을 했었죠. 제가 뭐 앰플리파이 1, 2, 3 이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정을 기반으로 저희는 GraphQL API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로그인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쿼리 구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뮤테이션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GraphQL 데이터를 인풋을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id랑 name 해서 이제 뭐 first 앨범이라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 스토어에 적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좀 바꿔서 세컨드 앨범까지 저희는 데이터 스토어에 GraphQL 기반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GraphQL 뭐 스키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혹시 낯설더라도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쿼리 구문을 통해서 이제 GraphQL로 저희가 앞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앞서 저장한 두 가지의 데이터를 저희는 쿼리를 통해서 가져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앱싱크가 잘 올라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저희가 구성한 AWS 앰플리파이 환경에 잘 연동이 되었는가? 뭐 사실 코그니토 기반의 인증이 연동된 건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구동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콘솔을 좀 정리를 하고 네, 그 몇 가지 코드적인 작업을 위해서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좀 설치를 해주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웹사이트에 인증은 지금 붙어 있지만 여기 이제 GraphQL 기반의 API도 같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코드에서 직접 API를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 뭐 REST API나 GraphQL API를 사용하듯이 그냥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기는 하죠.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보시면은 다 UI가 좀 바뀌었고
여기 마이 앨범스에 저희가 아까 입력한 퍼스트 앨범과 세컨드 앨범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이 되어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어진 거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헬로 앰플리파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넣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싱크에서 당연히 확인하셔도 헬로 앰플리파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백엔드 데이터 스토어, 지금 이제 기본으로 다이나모DB랑 연동이 되는데, 다이나모DB랑 연동된 GraphQL API를 위한 앱싱크까지 연동한 부분을 이제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인증 API 데이터 스토어를 다 구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핀포인트를 이용한 분석의 연동이에요. 핀포인트는 손쉽게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SMS, 푸시 알림, 뭐 이런 용도를 위해 사용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바일 및 웹 분석을 위해서 각종 사업성 지표를 제공하는데도 잘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서비스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이고요.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셨을 때 분석 환경을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제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앰플리파이 add analytics, 앰플리파이 push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핀포인트가 프로비저닝 되게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의 코드죠. 여러분들의 코드에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연동을 하셔서 이제 아날리틱스라는 모듈을 인풋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일종의 레코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석 지표를 전송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핀포인트 콘솔에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용량 지표들이나 뭐 사업성 지표들, 뭐 DAU나 뭐 잔존율, 리텐션, 뭐 있을까요? 뭐 세션 관련 지표, 그리고 뭐 수익성 지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분석을 다는 것도 조금 일이거든요, 나름. 근데 이제 핀포인트를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쉽게 연동을 하시면 이러한 분석 기능까지도 한 번에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앰플리파이 기반의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백엔드에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코그니토를 통한 오스 연동, 그리고 GraphQL을 통한 비즈니스 로직 및 데이터 스토어 연동, 그리고 핀포인트를 통한 아날리틱스 연동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초에 구상했던 서비스 스택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 코드는 이제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CI/CD, 앰플리파이 기반의 CI/CD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비스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앰플리파이를 통한 웹 호스팅 그리고 CI/CD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우 요새는 이제 Git 리포지토리가 좀 표준이 되었죠. 코드 작업의 표준이 되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Git 저장소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뭐 GitHub가 있을 수가 있겠고 비트버킷이나 GitLab 혹은 이제 AWS의 코드 커밋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Git 저장소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이제 뭐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머지된 최종 완성본의 코드를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WS 앰플리파이는 이러한 웹 호스팅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Git 저장소를 이제 앰플리파이 웹 호스팅에 연동을 하셔서 빌드 세팅을 구성을 하시면 이제 코드의 최신 버전이 앱에까지 다이렉트로 배포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 호스팅을 하실 때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하시고 사용 가능하신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증서나 뭐 도메인 같은 작업을 따로 안 하시더라도 쉽게 HTTPS 기반의 도메인 생성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Git 리포지토리를 통한 연동을 말씀을 드렸죠. Git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배포까지 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브랜치 단위로 배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이나 뭐 스테이징 환경 이렇게 환경들을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환경을 구성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러한 배포에 있어서 원자 단위 배포, 이제 아토믹 디플로이먼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의 그 지금 운영 중이신 서비스가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딱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배포를 하셨을 때 이제 즉각 배포가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중단 배포를 지원을 한다라고 여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웹 배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암호로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는 여러분들이 깃 저장소 기반으로 이제 풀스택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CI/CD를 제공을 하고요. 코드 변경을 이제 앰플리파이를 이용을 해서 단일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의 호스팅되는 그 도메인까지 무중단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코드 관리 및 배포까지도 여러분들은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앰플리파이에 다소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이제 어드민 UI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구성된 앰플리파이 기반의 백엔드를 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어드민 UI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드민 UI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뭐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이 관리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백엔드를 유지 및 관리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UI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서비스 어드민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제 염두에 두시게 되는데 이제 앰플리파이의 어드민 UI를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덜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모든 서비스의 기본 어드민을 대체할 만하지는 않고요. 사실 대신에 그래도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이제 어드민 UI를 통해서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아우르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까지 만들어 봤고 앰플리파이 기반의 서버리스 풀스택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서버리스 세션의 200레벨 AWS 앰플리파이를 기반으로 서버리스 스택 배포하기 이 세션 내용이고요. 이제 오후 세션에서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이제 서버리스 환경의 다양한 또 피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이제 사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각자의 개인 AWS 환경에서 이루어지고요. 추후 크레딧으로 지급되어질 예정입니다. 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세미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시간 세미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프로그램 300, AWS 플루톤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관리하기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영준이고요. 컨테이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고토웨비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내역들은 퀘스천 창에 표시가 되고요. 담당 엔지니어 분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들으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로 꼭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션은 주로 이제 플루톤에 관련된 내역들인데요. 이 플루톤이 왜 이제 고안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역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AWS 플루톤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플루톤의 특징이 이 오퍼레이터와 디벨로퍼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들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오퍼레이터와 디벨로퍼를 측면에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션 말미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격과 어느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내역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데브옵스 내지는 컨테이너 서버리스, 이제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이야기들, 아키텍처적인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부분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 파이썬이든 자바든 루비든 뭐 고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개발하고 뭐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데브옵스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아키텍처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어떤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은 이 기술적인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단순히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팀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때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데브옵스나 뭐 이런 상황이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개발하시게 되면 운영팀과 개발팀이 나눠져 있는 정도로 큰 규모의 이제 개발팀, 운영팀, 이렇게 IT 인프라팀이 있는 이런 조직에서는 실제로는 되게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서비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들도 실제로 어떤 변경점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내지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내지는 운영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운영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뭐 CDN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뭐 동시 접속자 수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뭐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면 또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변화를 속속들이 맞춰서 거기에 맞게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는 되게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도 다르고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브옵스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개발과 운영은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지만 되게 섞이기가 어려운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데요. 특별히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아니면 ECS라든지 람다라든지 뭐 파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도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옵션이나 파라미터의 변경, 그 다음에 업데이트들로 인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는 거에 때에 맞춰서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복잡함의 난이도는 그리고 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데스스타 다이어그램, 데스스타 아키텍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죽음의 별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게 크고 막 동그랗고 새까만 수준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이어그램이 처음에는 3티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티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질 것 같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다 보면 컴포넌트 단위로 이게 다 서비스화되고 이 서비스화된 거에 대한 운영의 주체와 개발의 주체가 다 달라지게 되다 보면 정말 아키텍처만큼이나 복잡한 팀 구조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운영 효율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시면서 이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 내지는 도구들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내지는 데브옵스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데브옵스 내지는 SRE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프로덕션 클러스터에 프로덕션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객분들한테 많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나 다양한 도구에 대한 요청들을 저희가 받게 되고 AWS 플루톤이 바로 이런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그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오거나이제이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리고 디벨롭먼트 주체는 바로 개발자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실제 서비스를 오퍼레이트하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겠죠. 운영자와 개발자 이 두 조직이 어쨌든 하나의 긴밀한 조직으로서 여러분들의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개발하지만 이 개발된 내역들은 결국엔 서비스에 투입돼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러닝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에 배포가 돼야 되는데 이 두 팀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한 팀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비즈니스 로직과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로직이 하나로 뭉쳐져야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서비스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어프로치가 바로 AWS의 플루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운영 환경을 항상 업투데이트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프라스트럭처의 업데이트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도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디프리케이트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보안 홀이라든지 시큐리티 홀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버그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발팀 입장에서는 난 개발만 잘하면 돼. 내지는 인프라팀에서는 나는 인프라가 내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다운타임 없이만 잘 운영되면 돼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러닝하는 입장에서 전체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서비스가 잘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답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더욱더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하면서도 인프라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개를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어쨌든 새로운 프로덕트 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를 되게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메소돌로지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뭐 내부 개발자 포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보통 뭐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모던 사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스카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뭐 싱호스트 뭐 싱샷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서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뭐 개발자 포탈 형태로 이제 만들거나 파스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접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었던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더욱더 유연한 구조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견고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다양한 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AWS 저희들이 바로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개발자분들은 그들의 개발의 벨로시티 그다음 벨로시티라고 하면은 뭐 가속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속도 개발의 속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인바이러먼트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또 되게 유연한 구조로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될 수 있는 자동화 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안전해야겠죠. 속도도 빠르고 유연한 구조지만 이게 보안의 위험이 노출된다면 이것들은 또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되긴 되게 어렵겠죠. 여러분들의 기업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면 내지는 해킹에 안전하지 못하다면 내지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안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면서도 유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유연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MSA라는 것들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어덕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MSA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가 되게 되면 이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좀 더 유연한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복잡도가 너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드포인트에서 유저들의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백엔드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는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컴포넌트도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작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되게 다수의 서비스들을 이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순한 게 단순하지 않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트 노드, 그 다음에 DNS,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어쨌든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작은 서비스지만 이것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얼러팅을 주고 관리를 하는 어떠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observabilit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은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그냥 하나를 되게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해도 됐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모든 서비스 주체들에 대해서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했었던 만큼의 덴시티를 가지고 어쨌든 모니터링과 얼러팅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뭐 모던 사스를 개발하시거나 파스를 개발해 가지고서 개발팀에다가 이제 줘서 오퍼레이팅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내부적으로 어떤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딜리버리의 그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오퍼레이션을 하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앱스트랙션 하는 레이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파스를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면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약간 추상화된 레이어로 만들고 그 위에서 개발자들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기만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데에만 모든 노력과 그들의 에포트를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파스 플랫폼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것들에도 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추상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추상화하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에포트뿐만이 아니라 단순화했기 때문에 인프라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설정, 그 다음에 튜닝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 레이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운영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누게 되면은 파스와 이아스에 대한 스펙트럼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파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의 생산성은 향상이 되지만 인프라를 추상화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세부 파라미터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아스적인 형태의 접근들을 개발자가 다 할 수 있다면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컴퓨트, DNS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나중엔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플루톤에서는 이 파스의 장점과 이아스의 장점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접근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직접 컨트롤하는 이아스의 장점과 그 다음에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극도로 집중을 하는 파스의 장점을 합쳐서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화한 게 바로 플루톤입니다. 플루톤은 플랫폼 팀을 위한 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루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컨트롤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투입하는 거에 있어서의 노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여러분,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쉬워진다라는 측면에서만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데 더 집중하실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터들이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것들을 템플릿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개발팀에서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AWS 플루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템플릿화 돼가지고 운영하는 인프라에 대한 싱글 포인트 오브 모니터링, 그래서 단일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AWS 플루톤의 기능입니다.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어쨌든 고객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들, 신규 기능들을 빨리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인프라스트럭처와 에코시스템들은 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하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라든지 안정성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제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 AWS 내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오퍼레이션 파이프라인에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AWS 플루톤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또한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클라우드 베이스드 내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이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템플릿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모든 기술 도메인에 있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체제, 컨테이너, 서버리스, 그 다음에 CDN, 보안, 이런 측면의 다양한 기술적 도메인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은 각각의 기술 전문가들이 그거를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내지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베스트 프랙티스 환경으로 어답션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것들을 합치게 됩니다. 그 합친 결과물들은 이제 플루톤의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에 적용하실 수 있고 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팀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에 더 잘 이제 얼라인 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하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되는 겁니다. AWS 플루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의 이제 코어 피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인터페이스 자체가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다 컨트롤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셀프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베이스 되어 있는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직접 셀프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루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쨌든 플루톤을 통해서 전체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지금 중앙화되어 있는 중앙 집중식 관리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시고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업그레이드와 그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롤백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플루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플루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도구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셨던 젠킨스 같은 서드파티 도구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플루톤 템플릿의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형태로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그렇게 코드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코드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리비전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리비전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수정될 때마다, 아티팩트가 변경될 때마다 플루톤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DevOps 내지는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항상 최신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톤 템플릿에는 기본적으로 옵저버빌리티 매트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이 옵저버빌리티 매트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WS 플루톤의 이제 샘플 템플릿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AWS의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 웰 아키텍티드 베스트 프랙티스에는 5가지 필러가 있는데,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용 효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형태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가 단순히 운영 효율만을 쫓는 게 아니라 비용 효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플루톤이 이 웰 아키텍티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웰 아키텍티드 아키텍처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파라미터들이 다 웰 아키텍티드 되어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를 어답션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프로덕션 레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스테이징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고 안정성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검증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프로덕션 레디 내지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배포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WS 플루톤 템플릿은 GitHub에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해당 세부 내역들을 항상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플루톤의 유저 특징, 유저의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관리자 내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템플릿을 퍼블리싱을 하셔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이, 관리자 분께서 템플릿을 생성하시고 이 템플릿을 버저닝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 버저닝 되어 있는 특정 버전의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거를 서비스로 만들고 이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디벨로퍼들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에는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observability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게 되고, 개발자분들은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관리하시는 분들은
템플릿,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느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느 퍼블리시드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배포할지를 찾고 그 퍼블리시드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자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서 이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그리고 관리가 되게 되고 CI/CD 파이프라인과 옵저버빌리티 툴링을 한 번에 AWS 플루톤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팀, 운영팀과 개발팀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할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개발하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생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퍼블리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퍼블리싱 된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가져와서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과 그 다음에 서비스 템플릿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이 이걸 관리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관리된 내역들은 나중에 이제 권한에 따라서 디벨로퍼한테 뭐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이 디벨로퍼 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WS 플루톤의 자원들, 리소스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의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reate, define 되고 create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파인 되고 나면 이게 템플릿으로 디파인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정의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개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인스턴스화 하게 되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개발자분들이 여기다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생성해서 인바이러먼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인바이러먼트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을 생성을 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보통 크리에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인바이러먼트가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배포된 거에 개발자분들이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바이러먼트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이 배포가 되면서 관리가 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간단한 명령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을 생성하는 겁니다. 화면에서는 이름은 멀티 서비스 인바이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할 때 본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테스트할 때 사용한 스크립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람다를 이용해서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멀티 서비스 인바이러먼트를 배포를 할 때 이렇게 create environment template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템플릿의 이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디스크립션을 줘서 전체 템플릿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웹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면 왼쪽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템플릿 밑에 주황색으로 environment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클릭했을 경우에 environment 템플릿이 이렇게 지금 제가 생성한 부분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이제 주황색 사각형 안에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실행한 명령이고요. 아래 이제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실행한 명령인데요. 바로 AWS 플루톤 Create Environment Template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이저 버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버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키마라든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변수들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environment 템플릿으로 메인 버전을 만들게 되면 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스턴스화 할 수 있게끔 이제 create, environment를 create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environment 메이저 버전을 만들고 나면은 이 메이저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들을 이제 get environment template 버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버전 1이고 마이너 버전 0이 이렇게 돼서 메이저 버전이 이제 어사인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environment를 업데이트를 해서 스테이터스를 퍼블리시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서 이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서비스는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톤 템플릿의 경우에는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메이저 버전의 경우에는 디벨로퍼의 인풋을 통해 가지고서 어쨌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에는 보통 스키마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주요 변수가 되는 것들을 스키마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이저 버전을 이용해서 마이너 버전의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 버전의 경우에는 마이너 버전이 이 상위 버전인 메이저 버전 아래에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상위 버전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컴패러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의 관리는 그 AWS 플루톤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 AWS 어카운트들이 쉐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플루톤이 이제 대규모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한 이제 파이프라인 매니저 내지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멀티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들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템플릿을 등록을 하게 되면 AWS 플루톤에서 다양한 어카운트에다가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 개발 팀별로 내지는 뭐 개발자별로 개발 단위별로 이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템플릿화 돼가지고 어카운트들의 이제 전달이 된 이 템플릿들은 이 안에서 이제 서비스 템플릿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reate service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reate service template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템플릿의 네임들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좀 다른 템플릿을 이제 이용하는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API 서버를 이용한 이게 템플릿을 만들 때 environment를 이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에 어소시에이트 되는 서비스들을 그 템플릿의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명령을 날리게 되면 서비스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 때 4번의 명령이 있었죠. environment 템플릿을 만들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서비스 템플릿을 만들 때도 4번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environment 템플릿도 템플릿을 제일 처음에 create 템플릿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된 템플릿의 메이저 버전을 지정을 하고 이 지정된 메이저 버전의 템플릿을 퍼블리시 하는 형태로 활용했었습니다. 서비스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템플릿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메이저 버전을 지정한 후에 해당 버전의 템플릿을 퍼블리싱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루톤 콘솔에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서비스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서비스 템플릿은 나중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커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서버리스를 람다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쨌든 개발하게 되면 개발 산출물인 아티팩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티팩트를 이제 타벌 파일로 만들어서 S3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루톤의 경우에는 플루톤의 서비스 롤과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템플릿 번들, 그 다음에 서비스 템플릿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템플릿 번들의 경우에는 보통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과 스키마 야물 파일,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의 매니페스토 야물 파일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서비스 템플릿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이제 여러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과 야물 파일과 그다음에 스키마 파일, 매니페스토 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있게 될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에 다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AWS 코드 시리즈가 아닌 외부에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역들이 바로 여기 서비스 템플릿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화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파라미터화되지 않은 형태의 이제 예라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렇게 파라미터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할 때 바로 플루톤의 스키마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톤 스키마는 이 파라미터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값들을 스키마로 관리를 하게 되고 이 스키마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키는 게 바로 이제 마이너 버전들을 통해서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의 마이너 버전 내지는 서비스 템플릿의 마이너 버전에서 이런 스키마들의 값들을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개발된 산출물을 배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템플릿 파일의 구조고요. 이 템플릿 파일은 여기 밑에 있는 링크에 통해서 샘플 템플릿 파일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인바이러먼트의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 매니페스토 야물 파일, 스키마 야물 파일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는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 매니페스토 야물 파일, 파이프라인 야물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리시라는 건데요. 플루톤의 서비스의 어시움 롤에 대한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플루톤의 권한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플루톤이 수행될 때는 이 서비스의 어시움 롤을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AM 롤을 기반으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플루톤이 지난주에 이제 정식으로 GA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온라인 빌더스 프로그램이 러닝되는 6월 말의 경우에는 이제 GA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겠네요. 그래서 이제 플루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이라든지 서비스 템플릿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에 더해서 올해 이제 헬스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의 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 그다음에 옵서버빌리티 옵션들 이런 것들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젠킨스랑 테라폼에 대한 지원들이 추가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젠킨스나 테라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 내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계셨다면 플루톤을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에 대한 서포트가 더욱 강화될 거고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EKS도 플루톤의 전체 커버리지 범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싱글 포인트로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매니지하면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가져가시겠다 한다면 플루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운영하시는 분들의 오퍼레이터 내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경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루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운영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시게 될 겁니다.
개발하신다는 게 운영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AWS 플루톤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카운트 베이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어떤 코드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템플릿화 되어 있는 형태로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어떤 전체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템플릿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은 어쨌든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 VPC에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거고, 뭐 람다와 ECS와 EKS 내지는 EC2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고 얘기했을 때 뭐 람다 내지는 ECS 내지는 EC2 이런 것들이 다 배포가 되게 되면 어떤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 플루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서비스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의 템플릿들이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될 거고요. 이것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배포되어 있었던 템플릿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만 바꿔가지고서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면서도 이게 엔드포인트,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개발자분들도 이거를 관리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배포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고, 여기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어쨌든 배포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내지는 디플로이 하고 있으면 디플로이 되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화면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어카운트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플루톤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피드백 주시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톤도 어쨌든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능들, 예를 들자면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운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들 템플릿을 매니지먼트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이미 익숙한 뭐 진자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크립트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플루톤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루톤 같은 이런 도구들은 저희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인프라스트럭처를 매니지하는 옵션으로서 이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랑, 지금 이제 플루톤의 경우에는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그다음에 오레곤, 아일랜드, 그리고 아시아에는 도쿄 리전에 지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플루톤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플루톤의 경우에는 AWS의 홈페이지에 플루톤 페이지가 이미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내역들이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플루톤의 경우에는 퍼블릭 로드맵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희 AWS 컨테이너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로드맵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GitHub에 오시면 저희 플루톤의 퍼블릭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로드맵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특별 기능들이나 리퀘스트가 있으시면 거기에 티켓을 올리셔도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담당 SA나 AM 분들 통해서 여기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샘플 템플릿들이 되게 궁금하실 건데요. 저희 샘플 템플릿의 경우에도 GitHub의 AWS 샘플스에 가시면 AWS 플루톤 샘플 템플릿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템플릿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부분들을 또 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AWS 플루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플루톤을 이용하셔서 이제 복잡한 환경,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답션 내지는 MSA 어답션과 데브옵스 어답션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은 온라인 빌더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내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